저는 바다새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작가 이정현이고요. 이번에 나의 작은 팔레트 2권을 내가지고 세고서림의 인사차 들렸는데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라디오 녹음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뭐 처음엔 제 책 이야기를 주로 하는 줄 알고 어떡하지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이제 고민을 네. 말씀드리는 뭐 그런 거라고 하니까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먼저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그렇군요. 아주 적극적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방금 자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신간으로 책이 출판했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방문 입고 해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녹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제안을 드려서 저희가 원래 12월 달 이군이요. 그래서 12월 달에 게스트로 이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세고서림 1년 만에 오시는 거죠? 맞아요. 제가 그 두 번째 책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금방 쓸 줄 알고 제가 다음에 1권이랑 같이 가져와서 입고할게요 이랬는데 그게 어느새 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1년. 굉장히 머쓱하게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작년에 딱 이제 세고서림이 영등포로 이전하고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이것보다 되게 많이 없었죠, 책들이. 네네. 되게 약간 다소 빈약한 모습이었고 엄청 추웠다. 맞아요. 그때는 난로가 약간 간이난로 맞아요. 그 근처에 있어야지 좀 온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딱 문을 열 때부터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좀 이제 난방비 걱정 안 하시게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셨구나. 그렇다기보다는 생존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버틸 만큼 버텼는데 그 올해 여름에 진짜 버틸 만큼 버티려고 노력을 아주 많이 했지만 정말 더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때 이제 책방에서 한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낭독 시인분이 낭독회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다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고민을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희 엄마가 그래도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정돈도 되고 그쵸. 네, 훨씬 깔끔한 그리고 사실 되게 그때 휑해서 여기 이제 누군가 책을 채우겠구나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다 채워졌죠. 이 책을 이제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책이 이제 까득까득 차 있네요. 그래서 이게 책이 다 차서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세고서림에 입고하는 책들에 대해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저도 좀 책임감 있게 오신 분들한테 책을 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큐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이실 거고 그래서 이제 딱 그거를 딱 정리하고 있는데 마침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빨리 해야겠다 해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 채찍질을 해주셔서 제가 안 그래도 한번 공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간 1년간 1년간 저의 이제 주 생활 루틴은 제가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기가 이제 29개월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은 2살 반? 3살? 네, 2살 반인데 너무나 지난 1년이 육아의 황금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근데 아기는 아직까지는 계속 나날이 예쁨을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기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이제 좀 글이 안 써지는 와중에도 좀 꾸역꾸역 좀 글을 밀려고 좀 노력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시간과 또 엄청 그런 고통의 시간을 함께 좀 보냈던 것 같아요. 행복한 고통의 시간. 네. 그 자녀분이 따님이시죠? 네네네. 그럼 2-3살의 따님이면 그니까요.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말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1년 전에도 진짜 이거보다 더 귀여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말이 또 터지니까 또 점점 더 귀엽고 진짜 미운 4살이라는 게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쁜 시기를 또 이제 마주했습니다. 네, 이렇게 딸바보 작가님이랑 함께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그 기쁨을 몰라요. 항상 결혼하신 분들 묻거든요. 뭐가 제일 결혼하고 좋으세요? 물으면 거의 다 이 자녀를 만나는 기쁨이 좋다라고. 그 기쁨은 느껴본 적이 없는 기쁨이어서 맞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떠세요? 사실 육아가 되게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힘든 부분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그쵸,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처음에는 진짜 잠도 잘 못 자고 특히 저보다도 아내가 엄청 고생을 더 많이 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오랫동안 길러본 경험은 없지만 되게 그것도 책임감이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작은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그 육아라는 거에 대한 책임감도 그렇지만 더 잘하고도 싶고 얘한테 너무 한없이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근데 하지만 현실은 다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면서 고민도 많이 돼요. 아니면 이제 그 아기가 웃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또 그런 고민이나 걱정 같은 게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 되게 힘들다가도 또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좀 생긴 이런 또 마음을 느끼면서 네. 또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 네. 딸이 아빠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감정을 한번 서술해 보시오. 딸이 네, 어떠세요? 맞아요. 저희 딸이 생각보다 아빠라는 말을 되게 일찍 했어요. 일찍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발음이 아빠가 더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보다 아빠를 더 아빠. 근데 그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빠라는 말을 처음에 했을 때 그러면서 왜냐면은 그때는 옹알이에서 거의 바로 막 아빠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이어서 진짜 그때 제가 뭔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나 분유를 물을 채우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냥 행동을 딱 멈췄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뭐라고 한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한창 기어 다닐 때였는데 바닥에 저도 같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다시 해보라고. 아빠라고 한 거 맞지? 근데 진짜 그 아빠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뭉클한 단어였구나라는 걸 그때 좀 처음 느꼈습니다. 네, 오늘 또 아빠이시자 작가님 네, 모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라디오의 서재는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책방에 오신 분들이 이제 요 작은 상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질문이라든지 나누고 싶은 사연들을 이렇게 메모지에다 적어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5개를 뽑아서 작가님이 바로 즉석으로 답을 해주시는 그런 코너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제가 썩습니다.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들려드려요. 어머나, 이거 빠졌다. 하나를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그 이유도 궁금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은 저는 사실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서 물놀이 가는 걸 딱히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여름에 대한 사실 호는 없었어요. 막 여름이 엄청 좋다 막 이 정도는 아니고 여름이랑 겨울 중에 고르라면은 그나마 저는 겨울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겨울이. 네, 왜냐면 좀 약간 좀 더운 거를 좀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운 여름에는 이제 밖에 조금이라도 나가는 게 이제 힘들 정도로 좀 그랬는데 지금 여름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아내랑 딸의 생일이 다 여름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로맨티스트 아빠를 모시고 네. 그래서 이게 여름이 되면 약간 좀 들뜨는 마음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치? 작가님은 생일이 언제세요? 저는 봄입니다. 5월이에요. 네. 본인의 생일보다 딸과 이제 아내분의 생일을 더 챙겨주시는. 그쵸. 뭔가 그냥 그런 의미로 여름이 더 좋으신? 네, 갑자기 그런 의미로 여름이 좋아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여름보다는 조금 더 선선한 날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을 네네. 좋아하시는군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 하나 꼽으신다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가을. 왜냐면은 가을에 제가 무화과를 좋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가을에 맛있죠. 나온 무화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가을에 늦 여름부터 기다리는 과일이 이제 무화과예요. 한 1년 전부터는 그 무화과를 먹기 위해 가을이 좀 좋아졌어요. 무화과. 네. 제가 그 목포에 그 북페어를 간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그러니까 1년 아니고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는데 갈 때마다 기다려지는 게 물론 그 독자님과의 만남도 기다려지지만 그 목포에 어떤 카페에 무화과 빙수를 팔아요. 어머나. 근데 그거를 이제 책방 사장님이랑 같이 가서 처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또 가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갔다 오긴 했는데 진짜 이렇게 빙수가 있으면 위에 생 무화과가 막 올려져 있거든요. 목포 가실 일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가신다면 무화과 빙수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네, 무화과 하니까 또 생각나는 좋습니다. 맛있죠. 이렇게 해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예. 가을이시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들을 때마다 매번 생각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딱 뭔가 절대적인 어떤 계절이 좋다라는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고민이 나올 줄 알고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요. 이게 어떤 분 오시면 막 사랑에 대한 내용만 5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 되게 철학적인 게 나오셔가지고 막 이제 깊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요 정도는 가볍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기세로 두 번째 질문을 뽑아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뭔가 저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것 외에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신지 라는 질문인데 반대로 작가님은 이렇게 글 쓰는 일 외에 출판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출판사 운영하는 것 외에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신지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린 자꾸 이제 가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육아 라디오? 육아 라디오가 아니라서 그것보다는 저도 이제 독립서점의 책방지기로 있었던 경험이 있었으니 그때 일상을 좀 더 얘기해 주는 게 궁금한 거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그때 저도 개포동에 있는 터무니책방에서 책방지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때 사실 책방일이 전 되게 와닿았던 어떤 책의 문구가 있는데 책방일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게 와닿을 정도로 그때도 그 책방이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오픈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뭔가 리뉴얼을 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독자들을 조금 더 독자들에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기 위해 거기 운영을 잠깐 맡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없이 기다리는 날이 되게 많았는데 그죠? 공감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서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더 독자가 책을 읽게끔 만들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사람들이 표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표지 안에 무언가 있겠지라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들춰보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자꾸 책방에가 두려고 하고 그때는 이제 저는 책마다 제가 책을 읽고 뭔가 이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어떤 문구나 아니면 질문 같은 거를 뽑아가지고 그 타자기가 있었어요. 타자기로 그거를 쳐서 하나씩 붙여놓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서점을 그때는 되게 운영하는 거에 많이 올인을 하던 시점이어서 대다수의 저의 삶이 그 서점에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더 많이 오게끔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같고 사실 그러면서도 제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출판사 운영도 해야 되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저의 작업 공간이긴 했는데 그때는 한창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점에 있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고 이런 책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터무니책방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유서의 일부로부터. 네, 새벽고양이의 유서의 일부로부터입니다. 그때 그
서점 근처에 고등학교가 하나 어, 있었거든요. 네. 국악고등학교라고. 거기 친구들은 이제 지방에서도 와서 많이 이제 혼자 독립을 해서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서점의 좀 주요 고객이기도 했어요. 근데 교복을 입고 와서 그 유서의 일부로부터라는 거를 이제 구매해서 가시는데 뭔가 약간 안쓰럽더라고요. 그 사 한 장 이제 생의 가장 기쁨을 만끽해야 할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이인데 수험생활이라든가 이런 학교의 어떤 제도에 눌려서 고작 이제 자기들의 일탈이라는 게 와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오면은 한 진짜 두 시간 정도를 와서 그냥 책을 계속 지으면서 봐요. 보면은 저도 약간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시험 기간에는 뭐든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한 장 훑어보고 이제 골라서 가시는데 그래, 이게 사실 유서라는 게 정말 그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정말 나이가 많고 힘들고 이런 거 국한되지 않고 그래,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뭐 제가 이렇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고등학생 때 가장 많이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모르잖아요. 제 앞으로 어떤 인생이 맞아요. 펼쳐질지 모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선택하라고 하는 시점이라서 그때가 정말 집중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시기가 뭐 사춘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딱 그 10대 후반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이게 세상의 풍파를 맞고 나서 보면 그때 정말 꽃밭인데 왜 이런 맞아요. 고민을 할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네, 그쵸. 정말 제일 고민이 많고 진짜 그 질풍노도라는 말이 좀 잘 어울리는 시기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그때가 정말 지금 보면 정말 단순한 것들인데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맞아요. 더 신중하게 생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걸 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맞아요, 뭐가 맞아요.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더 무섭고 고민이 많지만 지금의 저희는 뭐 그쵸? 그래서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도 부페어 때 이렇게 고등학생이신 분이 유서를 구매하실 때 심각하게 구매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호기심이 좀 더 크셨던 것 같아요. 우와 하면서 유서래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책의 첫인상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서구나. 네, 이게 맞아요. 근데 사실 네. 유서라는 느낌이 누군가 생의 마지막 날 처절하게 쓴 느낌을 처음부터 딱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글 중에 가장 솔직한 글. 네, 솔직한 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좀 맞아요. 싶었습니다. 네. 오히려 같이 오신 어머니가 더 이제 부정적인 걱정을 하실 수 있죠. 그쵸. 그쵸. 아니 유서 야 이런 거 사지 마 이런 느낌이신데 오히려 자녀분은 왜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걱정이 많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진짜 어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유서가 죽음을 다루긴 하지만 사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 분들한테도 추천하는 책이에요. 네, 요렇게 갑자기 유서 이야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서점을 저는 사실 독립서점을 운영할 때도 결과적으로 그냥 글을 쓰고 육아를 하는 일상이 이제 저의 삶이었는데 그러면 독립서점을 운영한 거 말고는 어떤 저 질문 대답이군요. 사실 저는 출판만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저도 손님이었죠. 종이 책방의 손님이었다가 책을 내볼까라는 결심을 갖고 30 되기 전에 책을 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쓴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출판사가 있어야 ISBN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출판사를 무작정 차리면서 이 길로 들어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회사도 다니면서 출판을 이제 해오도 나가고 작가님이랑 어울리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 책은 점점 종수가 늘어나고 작업실은 없고 재택근무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룸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려니까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퇴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집 근처에 그냥 책방을 오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월세를 내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라, 그때는 3잡이었던 거고요. 예, 회사 일하고 저녁에는 책방 일하고 새벽에 글 쓰고 쉬는 날 없이 한 1년 정도, 1년 이상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서른의 혼잣말. 그 오디오 영상 보는가요? 어떤? 아니요, 그 처음 쓰셨던 책이 제일 처음은 어른의 혼잣말. 어른의 혼잣말, 서른이 아니라. 네네. 맞아요. 어른의 리뷰도 올려주셨죠. 네. 그 기억이 나요. 네. 저 사실 누구 책인지도 모르고 서점에서 그냥 보다가 책을 봤는데 그 안에 이제 뭔가 플레이리스트 같은 게 같이 들어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보면서 이거 좀 신선하다. 그래서 그때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인연이 또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쓰셨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책의 주인공. 그게 저의 첫 책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절판시켰는데 이유가 그 책을 보면 27살의 제가 보여요. 네. 지금의 저랑은 다른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기가 약간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맞아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쓴 건데 내가 쓴 것 같지 않은. 저도 사실 기분? 책을 내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책을 봤을 때 나 같지 않아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해요. 왜냐면 이때는 나의 이 당시의 고민들이 많이 담기는 책인데, 맞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나이가 됐을 때 이걸 이제 내가 쓴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만큼 내가 또 성장을 했구나. 그만큼 내가 또 단단한 사람이 됐구나.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 글을 썼던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책은 절판을 시키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삶을 살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책방이랑 출판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온전히 이런 삶을 사는데 또 이것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월급의 소중함을 맞아요.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저도 간혹 월급쟁이 시절이 조금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시절에는 정말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꼬박꼬박 이제 녹을 받아서 먹는 그런 삶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 내가 그렇게만 살다가 나중에 나중에 유서를 쓸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나를 돌아보면은 과연 나는 뭘 하고 살았다? 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만둔 거에 대한 후회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회사 생활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그래요. 회사는 늘 그런 네. 곳이죠. 늘 왜 이렇게 힘든 것만 많은지.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뽑아볼게요. 네네. 네. 되게 독특하게 적어주셔가지고. 그러네요. 짜자잔.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져요. 그렇군요. 무거운 질문이에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면은 저는 어느 정도의 내려놓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지면은 네. 점점 내 마음속에서 어떤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사실 나의 인생만 돌아봐도 내가 오늘 하루 생각하는 사람의, 내가 물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할 것 같지만 생각의 대부분은
주어가 나인 것 같아요. 아, 나는 오늘 뭐 하지, 뭐 먹지, 아니면 그런 것부터 해서 오늘 뭐 입고 나가지, 아니면 그 사람 만날 때 오늘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게 다 사실은 나를 위한 생각이잖아요. 그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나머지의 가장 많은 부분이 만약 이제 이 질문을 주신 분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은 서로 기대가 너무 커져버린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그것밖에 못 보여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뭐 예전보다 관계가 뭐 우리가 소홀해져서 아니면은 뭐 마음이 떠나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있고 그 사람이 에게 더 중요한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분이 뭐 친구인지 연인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없는 시간에 나의 일상에도 좀 충실해야지 이 관계가 오랫동안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 푹 빠져가지고 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실망감에 접어들었을 때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때문에 나 지금 아무것도 못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사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대방도 이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내려놓고 내려놓음으로써 또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마음의 공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손님이 오셨네요. 손님이 오셨네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자연스럽게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3개 했나요? 네, 3개 했어요. 네. 그러면 4번째. 늙음이란 주변인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매일 문득 느끼는 상실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샵 곧 마흔, 샵 계속 이혼? 미혼이겠죠? 네. 미혼일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네요. 네. 그쵸.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저도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 이제 조부모는 저는 계속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전부였어요. 왜냐면 너무 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기억이 이제 할머니밖에 없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할머니는 이렇게 나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드셨지? 그게 볼 때마다 우리 할머니 언제 이렇게 손이 쪼글쪼글해지시고 주름이 이렇게 생기셨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시간이 가고 할머니가 나보다 먼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덜컥 뭔가 겁이 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점점 부고 이제는 좀 한창 결혼들을 하고 아직도 이제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한창 아기들 소식이 들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점점 부고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누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누구 할아버지가 노예인데 이제는 좀 더 이제 직계 가족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는 게 우리는 어쨌든 정말 어떤 노래 가사처럼 그냥 계속 이별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이별이라는 게 항상 망각을 하면서 살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기할 때마다 그래 우리가 그래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만 그래도 또 결국에는 또 다시 내일을 하고 뭐 막 바쁘고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죠.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상기하고 그냥 그 사람
물론 이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또 상실의 순간에는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고 또못 하는 것만 생각나고 이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조금은 마음을 좀 덜어내지 않을까 그런 근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실에 대한 불안이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 다 죽는다라는 변하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주변에서 하나둘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면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당연하게 있는 존재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고, 저도 한 시기가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죽음이란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자다가도 갑자기 문득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상상도 해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아니면 누군가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너무 많은 소재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만 해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변하지 않는 진리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사는 데에 충실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또 어떻게 그 슬픔을 이어내고 다 맞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좀 잔인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일상생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인간의 숙명을 안고. 네. 제가 되게 예전에 큰애 삼촌을 굉장히 존경했었어요. 그 부분 되게 존경하고, 제가 좀 그때는 나이가 20살이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큰애 삼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죽음에 대한 인지 이후에 가장 가까운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건데, 장례식장에 오셔서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드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도대체 사람이 나는 이렇게 뭔가 슬픈데 왜 다들 저렇게 와서 떠들고 술 마시고 그러러 가시지?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되게 장례 문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 갔지만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너무 슬프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 남겨진 사람이 덜 괴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 그 이후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슬픈 순간에 왜 다들 와서 이러는 거야? 뭐 여기다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야 저기서?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맞아, 어쨌든 살아갈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그때 좀 했었어요. 네. 이분에게도 좋은 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마지막 질문이죠. 자, 마지막 질문 모아주세요.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걸 잘 못합니다. 온전히 쉬는 법 있을까요? 오늘 질문이 한 번씩 제가 다 고민을 해봤던.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원래 이거 되게 내가 말 못할 질문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어떡하지? 대답을 해드리지 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사실 저도 이렇게 쉬는 걸 잘 못해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가만히 시간이 가는 게 뭔가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잔뜩 남겨놓고 마음 편히 쉬지 못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쓰고 나면 어쨌든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으니까 푹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일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더 다음 작품을 써야겠다, 다음 소재는 난 이걸로 해서 써야겠다 이런 게. 근데 그렇게 막 불안하고 자꾸 뭔가 일을 계속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순간에도 한 번씩 크게 제 사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제로 한 번씩 좀 쉬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체력 관리도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지금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좀 산책 나가면서는 기분도 전환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쉬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내는 거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잠깐 나가서 산책하고 와야지. 사실 산책하고 오면은 좀 머리도 좀 잘 돌아갈 때도 있고 기분 전환도 되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내가 이거 언제까지는 해야지 다음 일 진행을 할 텐데,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 신발 신고 나가는 시간조차도 뭔가 아끼고 싶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다고 막 능률이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막 계속 앉아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저도 쉬는 걸 잘 되게 못하네요. 못하는데 결국 저도 고민입니다. 네, 쉬는 걸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아플 때 네. 뭔가 한 일주일 정도 이 일을 손에서 내려놓고 회복에만 전념하고 나서 다시 세상에 앉으면 뭔가 머리가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쉼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제 다른 동료 작가분이 해주신 말씀인데, 네. 글이 글이 너무 안 써질 때는 그냥 덮어놓고, 맞아, 안 써야 돼요. 네, 쓰지 말고 한 일주일 정도 놀래요. 놀고 나서 나중에 꺼내보면은 문제도 써질 거라고. 맞아. 근데 아직 그걸 시도를 못 해봤어요. 그 글의 영감님이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셔서. 맞아요. 그렇죠. 그 오셨을 때 빨리 쓰는 게 제일 낫다. 그러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막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진짜 건강한 상태에서 막 다 마음에 다 내려놓고 막 놀고 싶은데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죄책감. 이상하게 놀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저도 그걸 잘 못하거든요. 쉬는 거. 그러니까 안 쉬는 것도 아닌데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죄책감이 계속 어디 한켠에 남아 있어서 오히려 일을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쉬는 게 참.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에는 제가 같이 고민은 했지만 네. 명쾌한 답을 지금.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댓글에다가 방법을 좀 공유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그걸 잘 참고로 해서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생각나실 때. 생각날 때 제가 네. 댓글도 달아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했는데 작가님 신간이 나오셨다고 신간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사실 좋을 것 이제 같아요. 나의 작은 팔레트를 제가 3부작으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걸 처음 기획을 할 때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진짜 오늘 너무 화가 난다, 아니면 힘이 든다, 아니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라는 순간마다 저는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을 하면서 엄청 디테일하게 뭔가를 쓰지 못하니까 정말 메모처럼 막 이렇게 모아놨던 거를 이걸 너무 책으로 써보고 싶다라는 욕심의 첫 번째 책을 이제 쓰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막 다들 짤막짤막 하다 보니까 처음 책은 좀 단상집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3부작까지 처음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카테고리가 다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회사원의 마음에서 어떤 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여행을 다니면서 본 어떤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책과 관련해서 책을 읽으면서 또는 책을 만들면서 어떤 이런 감정들을 담고 싶었는데, 첫 책을 내고 보니까 다른 작가분들이 길게 글을 막 쓰시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멋진 문장들을 더 써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제 생각했을 땐 저는 독자들이 이제는 SNS에 좀 더 친숙하니까 긴 글보다는 좀 더 짧은 글에 동요하지 않을까?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독립출판에 이제 발을 담그고 보니까 독립서점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이가 있고 읽을 거리가 있는 책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래서 기획을 그때부터 좀 바꾸기 시작하면서 작업이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에세이 형태로, 그리고 제가 좀 더 문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작가는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내보면은 좀 저도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너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 네. 막상 또 만들고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작품을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쓸 때는 와 좀 뭐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그래 이 글을 사람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가끔 이제 뭐 입고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 책을 이제 사준다고 하는 순간마다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안 돼요. 뻔뻔해지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그래서 페어 같은 데 나가도 제 책을 소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돼요. 내가 뻔뻔해지고 내가 자신 있게 소개해야지 사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시죠. 그죠? 네. 그래서 힘든 거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라디오 소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내가 그러면 한 시간 동안 내 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 때문에 되게 주저하고 고민 좀 해볼게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네. 이 책은 네. 이제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나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든 좀 읽을 수 있는데 뭔가 내가 힘든 건 다들 아는데 이 힘듦에 대해서 뭔가 사회 구조적으로 이거를 풀어둔 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을 찾는다 해도 뭔가 너무 정치색이 강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여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우리나라와 좀 다른 나라에서 보면서 그래 내가 지내왔던 세상은 좀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러지 않아도 됐었던 거구나. 내가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왜 내가 살던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했지? 이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여서 이 책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책은 제가 하늘의 색을 소재로 해가지고 하늘이 사실 우리는 하늘색 하면 딱 한 가지 색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늘이 시간마다 다른 색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을 소재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무지개를 소재로 했어요. 이 무지개가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으로 이제 나누는데 사실 우리 무지개는 경계가 없잖아요. 이거 어디까지가 빨강이고 어디가 중앙입니다. 이거를 사실 나눌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언어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른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럼 어디서부터가 우리는 어른이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럼 어디서부터가 어린이고 어디서부터가 어른일까? 이 경계는 그럼 어디지? 이런 그 애매한 지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목차를 보시면은 그런 단어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뭔가 서로 상반되는 어떤 단어들 사이에서 저의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서술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현실, 가상, 어른, 어린이, 직업, 취미, 억압, 자유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뭐 직업과 취미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글 쓰는 걸 직업으로 했지만 제가 첫 책을 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작가라는 타이틀을 아직 달지 못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나의 직업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직업이 뭐예요? 했을 때 작가예요 라고 하기에는 책을 한 권도 지금 내지 못했는데 아니면 글을 한 편도 쓰지 못했는데 나는 내가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부터 해서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단어들 사이에 그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고 그럼 이 경계 안에 어느 곳에도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한 내 모습이 담긴 에세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표지가 되게 독특해요. 정말 책 제목이 팔레트다 보니까 팔레트처럼 이렇게 구획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색감도 되게 예쁘게. 맞아요. 그래서 의도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팔레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색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저는 어떤 색의 사람이에요라는 걸 딱 정의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냥 저는 이 색도 좋고 이 색도 좋아요. 사실 처음에 이제 계절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어떻게 하나의 취향을 딱 소개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되게 그러기엔 너무나 애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모든 걸 좀 포용할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팔레트라는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책은 어느 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제 저는 책마다 이게
어떤 분을 대상으로 썼는지를 이미 다 이렇게 적어놓으셨구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1권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똑같은 이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 책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소외된 좀 되게 우리가 워낙 SNS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일상적인 아니면 정말 그보다도 조금 더 관심에서 잊혀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회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왜 금세 잊혀지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모였는데, 두 번째 책은 이제 나를 정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네. 저처럼 어떤 두 단어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읽고 같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뭔가 책갈피 같은 게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딱 한 문장 적으면 네네. 딱 보고 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 사실 굉장히 긴장했던 거와 다르게 그렇죠. 그냥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너무나 편하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이벤트 가나요? 예. 정말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저에 대해 개인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DM을 주시면은 이 책을 한 권씩 보여드려야겠다. 와, 이거 공략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댓글이 쭈르르 댓글이 달릴 수 있을까요?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 댓글이 일단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뭐 오히려 아니면 뭐 왜냐면 이게 너무 판을 제가 넉넉하게 찍었으면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신다면은 그렇죠. 여기까지 다 들어주시면 이건 정말 그러면 선착순을 하세요. 선착순 몇 분? 그 굉장히 좋은 생각.